저희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자, 이 시간에는 8단원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수학 확률과 통계 단원의 제 마지막 단원 8단원 통계적 추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학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특히 8단원 통계적 추정은 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와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개념을 정확하게 그 원리를 매우 확실하게 이해함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보다 훨씬 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문제 8단원 통계수 추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입니다. 자,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임의추출 등의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크게는 중요한 것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용어겠고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인천시내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 3만 명의 키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평균을 구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모집단 3만 명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표본 N개, 즉 N명의 학생을 추출하는 거죠. N명인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표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즉,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표본들의,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평균을 조사하는 거죠. 자, 표본의 평균, 표본 100명의 평균, 표본 평균입니다. 구해봤더니 X바라고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155라면 자, 3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어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15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하는 건 대체로 95%와 99%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은 155. 우리가 표본으로 뽑은 평균의 155에서 일정한 양을 더하거나 빼서 그 구간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실내 구간을 정함으로써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될 것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 마무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 평균을 구해요. 그 값을 구합니다. 표본 평균을 구해요. 그리고 실내 구간을 정하고요. 그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있을 것을 추정한다. 자, 이것이 바로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고요. 우리가 표본을 뽑는 이유, 그리고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쭉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이 표본을 임의출합니다. 자, N개를 뽑습니다. N개를 뽑아야 한 개부터 N개까지 뽑죠. 자, 그것들의 평균. N으로 나눴으니까 그것들의 평균이죠. 그것을 X바라고 합니다. 자, X바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키의 평균 155. 그것이 바로 X바였습니다. X바 155, 100명의 평균. 표본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표본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표본 평균. 자, 그리고 100명을 뽑았다면 그 100명의 분산이 있겠죠. 그 100명의 분산. 100명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그 100명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서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하죠. 자, 모분산 Vx라고 쓰는 거,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 거, 그것처럼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100개의 분산, 그것을 S제곱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산은요, 편차. 자, 이게 편차네요. 편차, 표본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분산 구할 때는요.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n으로 나눠줬습니다. 당연히.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눠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n-1로 나눠줍니다. 자, n-1로 나눠주는 이유는 바이블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또한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n-1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그래도 왜 n-1이냐, 왜 n이 아니고 n-1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한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을 n으로 나눴을 때하고 n-1로 나눴을 때하고 자, 어떤 값이 더 크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값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n-1로 나눈 값이 더 크겠죠. 자, n으로 나누면요, 요 분산의 값이 필요 이상으로 작아집니다. n으로 나누면 분산의 값이 필요 이상으로 작아져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거를 이야기란 사실 여러분들 바이블에 나와 있는 275쪽에 그거를 275쪽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춤치는 바람에. 자, 275쪽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 다음 거고 바이블에 설명이 나오지만 바이블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2쪽에 보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라고 그랬어요. n으로 나눠주면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작아지면서 요 분산값과 너무나 차이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만 조금 더 큰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n-1로 나눈다 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 s제곱입니다. s제곱과 시그마 제곱이 어떻게 다른지, x바가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요거 잘 봐주세요. x바라고 그랬습니다. s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았다면 그 100개의 평균, 그 100개들의 분산, S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 X바는요,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지므로,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진다. 자, 추출된 표본에 따라, 즉, 누가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100개를 뽑아도 이 사람이 뽑느냐, 저 사람이 뽑느냐, 저 집단이 뽑느냐, 저 기관이 뽑느냐, 갤럽에서 뽑느냐,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X반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X반은 달라져요.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100명을 뽑더라도 누구는 155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155.5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x바의 값이요. 이렇게 쭉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0도 있고 155도 있고 155.5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값들. 자, 이것을 그 값으로 하는 확률 변수 x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는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집니다.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그리고 그 값은요, m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왜 이렇게 구해지냐라고 하는 거가 바이블에 275쪽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서서 272쪽, 273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것이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은 m과 같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으로. 자, 뭐냐면요. 즉 x바의 분산은요. x의 분산보다 n분의 1만큼 작아졌습니다. n배 작아졌죠. 자, 즉 그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분산의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의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줄었죠? 줄었습니다. 키 x는요. 그냥 키 3만 명의 키 x는요. 140부터 141 이래가지고 막 200 5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에서부터 굉장히 큰 값까지 쭉 펼쳐져 있을 테고 거기에서의 평균, 거기에서의 분산을 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x반은 어떤가요? x반은 뭐죠? 표본의 평균이죠. 따라서 표본의 평균은 여기 보다시피 150, 155, 155.5 등등등 아하, 여기에 등장하는 그 숫자들보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비슷한 값들이 모여있지 않겠어요? 100명의 평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작아지죠. 흩어진 정도가 작아집니다. 그게 얼마만큼 작아지냐? n만큼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걸 그와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반은 이것을 따른다. 문제 없죠? 평균 그리고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요. 자, 그렇다면 평균은 m과 같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 것이냐? 자, 이것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런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구해요. 이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3만 명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100개씩을 막 여러 번 뽑습니다. 100개씩 여러 번 뽑아서 그것의 다시 평균을 구해요. 그렇다면 그 M 나오지 않겠어요? M 나오지 않을까요? M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M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쓸 수 있는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X반은 이것을 따른다 증구분포. 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모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모집단의 어떤 한 가지 특징, 평균만을 이제 찾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모집단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평균을 찾는 거죠. 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냈습니다. n개의 크기를 갖는, 즉 n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의 평균을 조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평균 m을 추정을 합니다. x바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평균 m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평균 m을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대략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얼마를 부등호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평균 m은 대략 요 범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뢰도란 새로운 용어 등장하죠.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입니다. 자, 95%의 확률, 99%의 확률로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95%, 99%가 바로 신뢰도가 되는 거죠. 95% 신뢰도로 모평균 M을 이와 같은 신뢰 구간. 자, 이 신뢰 구간을 갖는 거 이거는 지금 95%죠. 99%일 때는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2.58이라는 숫자로 달라지게 되죠. 자, 이때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X바를 기준으로 삼아서 X바에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한 그 범위 안에 모평균 M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95%, 99%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신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5% 신뢰도를 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다른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주로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건 대체로 95% 신뢰 수준, 신뢰도를 가지고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곤 합니다. 99%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자, 99%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 모평균 M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요, 쌤은요, 개인적으로 100% 추정도 가능합니다. 100%의 추정 가능해요. 100%의 추정, 100%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3만 명의 키의 평균은요, 3만 명 키의 평균은요, 1m에서 3m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M이 여기는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이고요. 1m, 3m. 100cm, 100cm가 1m예요. 100cm, 300c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저 안에 들어있겠죠, 평균이요. 3만 명의 평균이 아무렴 저 안에 있지 않겠어요? 자, 이처럼 신뢰도를 지나치게 키우면 신뢰 구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95% 신뢰도를, 95% 신뢰 수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평균 M은 표본평균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거나 더한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자, 이것이 바로 신뢰도입니다. 자, 그러면 1.96이라는 숫자와 95%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에 보여지는 식입니다. 자, X바는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Z는 X바를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자, X바를 가지고 이것을 치환해서 Z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분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 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자, X바에 대해서 이렇게 치환한 것이 Z입니다. 자, 그런데 그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00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95%를 의미하죠. 즉 이 범위가 95%가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m만 남겨놓으면요. m만 남겨놓고 얘를 다 이쪽으로 정리해주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0.9500, 즉 95%. 무슨 뜻이 됩니까? 모평균 m은 표본평균 x바에서 이 값을 빼거나 이 값을 더한 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x바밖에 없습니다. 표본을 꺼냈으니까 3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100명의 평균, 표본 평균 x바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한 그 값이 있을 겁니다. 그 범위에 모평균 m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안에 들어있지 않겠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95%의 확률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9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95%고요. 이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99%일 때는요. 자,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아래의 문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같지만,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요 얘기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같다. 자, 이거를 같다. 이 얘기고요.
자, 표본 평균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표본 평균을 이렇게 뽑았다면 그것의 평균은 m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요. 표본은 한 번 추출해야 의미가 있겠죠.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할 거면 3만 명 100번을 여러 번 한다고 합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한 번 해야죠. 한 번. 잘 뽑아서 100명을 한 번 뽑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하나의 값이 있어요. x 반은 얼마라고 하나의 값이 있습니다. 155와 같이. 자, 이게 모평균과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것이 모평균 m과 같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x 바를 가지고 155를 가지고 그거에서 얼마쯤 빼고 얼마쯤 더해 가지고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자, 예제 4번에서 이와 두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풀이에서요. 예제 4번 풀이에서 표본의 크기 100은 충분히 크므로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 1을 사용할 수 있고 라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표본의 크기 n은 100. 이것은 충분히 크답니다. 뭐 얼마길래 충분히 크냐? 3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충분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30을 봅니다. 3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크답니다. 모 표준 편차 시그마죠. 표본 표준 편차 S입니다. S. 자, 표본 표준 편차 2를 사용할 수 있고, 즉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와 같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아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의 분포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프랙탈 뭔지 알고 있나요? 부분과 전체가 일치하는 거,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닮은 거, 그것이 바로 프랙탈이죠. 우리가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뽑았으면 원래 모집단과 그 분포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또한 비슷하게 뽑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요. 뭐 2m짜리만 뽑아놓고 이거 표본을 뽑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표본을 잘 뽑게 되면 모집단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모평균 m을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평균 m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에는요, 모평균이 있죠. 자, 우리가 할 일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 m을 추정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의 분포는 시그마로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표본 분포는요, S로 결정이 됩니다.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X 바를 가지고 M을 추정을 하는데 그 앞에 식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보세요. 그 구간 보겠습니다. X 바를 가지고 M을 추정을 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인정. 자, 그런데 루트 N 알 수 있습니다. N개 뽑았으니까 100명 뽑았든 몇 명 뽑았든 N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시그마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서 m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m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그마 어떻게 아냐고요. 시그마 모르죠. 모집단을 모르니까, 모평균을 모르니까 지금 x바를 가지고 m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표본 집단의 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 표준 편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 통계적 추정 단어는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자,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며, 또한 문장에서 막 문제 진술이 나와 있을 때 그 문장에서 말하는 그것이 과연 S를 의미하는가, 시그마를 의미하는가, 무엇을 EX 바를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표준편차 X 바 이거를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했고요. 다시 한번 꼭 정밀하게 학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